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오늘 경술국치, 우리가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던 114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경술국치예요. 2910년 8월 29일 일본이 우리나라의 완전한 그 주권을 강제로 빼앗은 날입니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하죠. 1905년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그날도 사실 일제의 지배에 의해서 외교권이 박탈된 날이고, 이제는 완전히 조선을 지배를 하는 한일 합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경술국치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 경술국치,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우리가 독립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정부를 수립하고, 또다시 그 6.25라는 한국전쟁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독재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그런 과정에서 87 항쟁을 거치면서 지금의 대통령 직선제 선거가 다시 부활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지금 살고 있죠. 사실상 우리는 외세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 이후에는 미국의 사실상 속국에 버금가는 전시작전권뿐만 아니라 평시작전권, 저희가 지금은 평시작전권을 갖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전시작전권도 군사의 주권도 사실상 미국이 갖고 있고,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사실 외교라는 중요한 그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사실 존재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부정을 못할 겁니다. 우리가 가장 저는 미국은 우리에게 동맹 국가고 중요한 어떤 안보의 우방 국가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무시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세계에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미국 위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금융, 경제, 군사, 문화 모든 것들이 미국에 의해서 재편됐기 때문에 저는 반미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진정한 동맹은 평등에서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민족주의자라고 제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경술국치를 맞이해서 딴 건 몰라도 미국과의 진정한 평등 동맹 국가로 가려면 이 소파 조약, 한미 상호 조약을 저는 반드시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미국과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파기를 하고 새로운 동맹 관계에 버금가는, 이때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이게 아마 전쟁통에 맺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수정이 됐는지 그렇게 알 수밖에 없지만, 그 다음에 일본과 맺었던 한일 기본조약, 1965년 박정희에 의해서 한일 기본조약도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세계사회에 파기를 선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가 결국은 미국과의 동등한 어떤 동맹관계, 일본과의 한일 기본조약을 폐지해야만 대한민국의 이 수구 반민족 세력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의 청구권은 이미 1965년에 박정희 정부에서 소멸됐기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배상과 청구권은 일본에게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일본의 말이잖아요. 한일 기본조약은 저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술국치일이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술국치일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몰랐겠죠. 윤석열이 뭘 압니까?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경술국치일에 단 한마디도 메시지가 없습니다. 한심한 작자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국회 그리고 정치권 동향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1박 2일간
그 여야가 그 워크숍을 해요. 이 워크숍은 뭐 하냐면요. 정기 국회가 열리기 전에 정기 국회의 전략, 국정감사의 전략, 뭐 이런 것들, 정기 국회가 거의 한 100일 정도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관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민주당도 연찬회라고 하거든요. 워크숍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민주당도 인천 중구의 하나 호텔에서 했고, 국힘당도 인천국제공항 안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사실상 했습니다. 오늘 이 연찬회에 여태까지 윤석열이는 국힘당 행사,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에 단 한 번도 불참하지 않았는데, 오늘 연당의 연찬회에 첫 불참을 했습니다. 어제 삐졌잖아요. 한동훈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어떤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 다시 1년 유예 방침을 얘기를 하니까 삐졌잖아요. 삐져서 안 온 거죠. 삐져서 연찬회도 취소를 하고 밥도 안 먹겠다. 그 다음에 삐져서 안 오겠다. 이거 누가 봐도 그 해석이 가능하죠. 제가 윤석열 탄핵이 이토록 힘들면 우리 국민들은 계속 윤석열을 삐지게 하자. 굶겨 죽이자. 그죠? 삐지면 밥을 안 먹잖아. 응? 삐지면 밥을 안 먹으니까 계속 윤석열을 우리가 삐지게 하는 거야. 그러면 윤석열을 굶겨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유, 참 1단계 대통령입니다. 1단계 대통령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국힘당 행사에 빠짐이 없었는데 빠진 거죠. 오늘 국힘당 연찬회와 그 워크숍과 민주당 워크숍을 좀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라고도 윤석열이가 오늘 어떤 개소리를 했나 국정 브리핑을 좀 심층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 2일의 워크숍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당연한 거죠. 민주당은 이제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는 대통령,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까 국회, 민주당이 나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또 한동훈이나 어떤 그 여론,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 2기 체제가 들어오면서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본격적인 외연 확장, 중도 확장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지금 누가 봐도 여러분들 세금 문제죠. 금투세 문제, 1,400만의 주식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여야를 할 것 없이 진보와 보수 상관없고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금투세 논의 폐지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금투세 논의의 어떤 주도권은 한동훈이가 잡고 있죠. 국힘당이 먼저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정당의 이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민주당 안에서 금투세 문제에 있어서는 당내 이견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런 것들을 이재명 당대표가 힘으로 얼마든지 찍어 누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토론을 이어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당내 이견이 있는 것들을 조정을 하고 금투세 논의를 시스템에서 결국 어떤 최종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 그 이면이 보인다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왜 민주당이 당내 금투세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응? 사실 금투세 문제는 국힘당이 찬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이나 국힘당을 지지를 하는데 민주당 내 금투세 찬반 여론에 이견이 있다. 앞으로 계속 토론으로 이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시선은 민주당에게 쏠리게 되죠. 왜?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에 민주당이 찬성을 해주냐 안 해주냐가 결국은 이 법에 통과가 되냐 안 되냐가 되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계속 시간을 끌고 결국은 민주당도 금투세 어떤 수정안이나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찬성을 해주면 한동훈이는 원래 찬성하던 사람이지만 극적으로 민주당의 찬성에 의해서 금투세는 폐지가 됐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여론을 민주당의 금투세 문제에 집중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 그리고 국정감사 그다음에 먹고 사는 민생 국회에서 주도하자 그런 얘기들이 오늘 오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외구당 이 외구들은 워크숍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딴 거 없습니다. 의료 개혁. 윤석열이가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 의료 의정 갈등, 의대 증원 문제는 어디서 사실 추진을 했냐면요. 그 시민사회수석실, 그러니까 사회수석 비서관 장상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했죠. 거기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3명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3명이 의대 증원 문제를 밀어붙였다고 얘기합니다. 이주호, 그다음에 장상윤, 거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3명이 밀어붙였는데 대통령이 안 오고 나서 이 사람들이 국힘당의 워크숍에 와서 의료개혁 누가 반대하나 단속하러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개혁을 왜 해야 되나 이런 강의하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의원들 워크숍이잖아요. 의원들 워크숍이면 사실상 배지 중심으로 그 정기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에 맞설 것이냐 앞으로 어떤 개혁 입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돼야 되는데 윤석열이 안 온 대신 이런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의료 개혁에 대해서 국힘당이 워크숍에서 어떤 볼멘 소리가 나오거나 반대 의견이 나올까봐 단속하러 나왔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오늘 그 국정 브리핑이라고 쓰고 개소리라고 읽는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이가 이제 3번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3번째 기자회견을 했고 80여 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 국정 브리핑, 그러니까 개소리 41분 떠들었고요. 지원자 저는 최혜병 특검이 뭐 저희 와이프 41분 동안 지 혼자 개소리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질문이라고 하면서 기자들과 80분 동안 질의응답을 했는데 앞선 두 회견보다는 길었습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은 34분, 두 번째 기자회견은 72분, 이번에 83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핵심들만 기자들의 질문만 얘기들이 나온 것들이랑 그다음에 윤석열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그것만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요. 물론 여러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그 41분 동안 윤석열이가 혼자 개소리를 하면서 떠들었던 내용은 그냥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옳습니다. 그냥 자화자찬. 그 이상도 이하도 없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내 국정 기조는 옳다. 국민 눈높이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자기는 그냥 김건희 치마폭에 가려서 그냥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이 드러났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41분간은 자화자찬 이런 얘기들을 듣고 나서 오늘 국힘당 의원들의 반응이 더 웃겼습니다. 모든 국힘당의 사실상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이랬다고 합니다. 전부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뿐만 아니라 국힘당 사람들도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오늘 41분 동안 개소리를 하고 83분 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요. 좀 자기가 불편한 그 질문들이 나오면 윤석열이가 연설할 때 저는 좀 봤거든요. 좀 불편하면 얼굴에 표가 탁 나요. 표정 관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열받고 지가 열받는 문제나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면 주목을 줘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럴 때 항상 주목을 주고 기자들이 의대 문제나 지금 한동훈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을 질문을 하면요. 표정이 이래요. 여지를 떨어요. 그래서 그 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좀 가보십시오. 도라이죠. 응?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이가 뭐 4대 개혁이라고 얘기하면서 연금 개혁을 얘기를 했죠. 연금 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연금 개혁 윤석열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게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청년, 노인 차별화를 더 갖고 연금 부담률을 소득 대체율로 해서 줄여주겠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오랫동안 오랫동안 일을 하고 연금을 부어야 되니까 뭐 낮게 해주고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물리겠다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 윤석열이 얘기하는 연금 개혁은 우리가 연금을 왜 넣습니까, 여러분들? 연금을 우리가 붓는 이유는 우리가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노후에 사실상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 연금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이야 뭐 나가서 뭐든지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해서 먹고 살 건 있지만 어느 순간 제가 나이를 먹고 노동력이 상실이 됐을 때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 연금을 붓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의 이 연금 개혁이라는 걸 제가 좀 뜯어 보니까 소득 보장보다는 지속 가능하도록 지금 젊은 층들이 연금 고갈되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 보장보다는 지속 가능으로 이거를 바꾸는 그래서 많이 내고 덜 받는다 그러면 누가 연금 내겠습니까?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손 다 봐야 돼요. 예. 그다음에 저는 오늘 뭐 딴 것들 문제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기자들 질문 중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한동훈 대표와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 저는 그걸 좀 봤더니 그냥 한동훈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당정 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당정 소통은 원활하다.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전 검찰에 있을 때 한동훈이를 윤석열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시죠? 독립운동가라고 독립투사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에 있을 때는 한동훈이를 독립투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이름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럼 뭔가 당정 문제가 삐뚤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개소리 2. 기자들이 가계부채 위기, 성장률 하향, 그러니까 지금 언급이 지금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위기,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경제 분야에 대해 이거는 경제 분야에 대한 윤석열의 인식이잖아요.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디가 살아나고 있죠? 응? 이게 경제 분야의 인식입니다. 수출도 개선되고 있고요. 물가도 안정적으로 둔화되고 있고요. 일부 지표만 앞세워갖고 그러니까 내수가 뭔지도 모르나 봐요. 지금 여기저기서 자영업자 폐업하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지금 거리로 나앉기 생겼는 사람들 그리고 가계 부채 폭발 직전에 있고 그러는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한쪽 수출 경제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 아,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고? 아, 이 사람 국적 일본이죠.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어느 경제 지표를 보고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응? 경제에 관한 인식이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재밌게 본 대목은요, 한덕수가 22대 총선 패배 이후에 올 4월 총선 패배 이후에 사임을 표했잖아요. 그랬는데 한덕수 유임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기자들의 질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총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지금 벌써 5개월 가까이 나 그만두고 싶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총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배경이 뭐냐? 아무도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 안 한다고 합니다.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하니까 결국은 김문수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또 총리 누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자들이 의정 갈등,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을 장기화에 따라서 의료 현장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죠. 그렇죠? 의대 정원 문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의료 현장에 체감하는 것과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차이가 큰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의료 현장을 좀 가보십시오.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응급실이 마비되고 지금 많은 전공의들이 사실상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응급실이 마비되는 거가 의료 개혁 때문이 아니라 의사 부족 때문이래요.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실이 마비되는 거래요. 기존에 있던 의사들이 지금 정부와의 갈등에 의해서 전공의들이 철수를 하고 전문의들도 안 하는데 의료 현장을 가보래요. 저는 정말 윤석열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이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겠다. 어차피 좋은 곳만 보여주겠죠. 더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윤석열은 주치의가 있잖아요. 진 주치의가 있으니까 아무리 아파도 걱정이 없겠죠. 차라리 윤석열 씨 의료 개혁하려면 전 국민 주치의를 차라리 뽑아갖고 만들어주세요. 지는 주치의가 있으니까 뭐 의료가 대란이 나도 코로나가 걸려도 아무 걱정이 없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저기서 당대표 회담 물 건너갔다 얘기 나올 때 이거는 당대표 회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대표도 한동훈을 만나고 바로 영수회담으로 찌를 것이다. 제가 그저께 방송이었나요? 제목이. 오늘 그대로 나왔죠. 9월 1일 날 당대표 회담 한동훈과 이재명 당대표가 만나고 이재명 당대표의 목적은 윤석열을 압박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뭐 딴 사람들은 뭐 당대표 회담 물 건너가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며칠자 방송이었죠 그게? 며칠자 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잠깐만. 요거죠 요거. 전날 심층 분석. 대표 회담 구걸하는 한 바지. 영수회담 압박하는 이재명. 그래서 대표회담을 구걸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받을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는 바로 영수회담으로 압박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게 좀 그렇게 일어났어요. 생중계를 안 하는 걸로 한동훈이가 이제 한 발 뺐죠. 왜냐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존재감이 필요하니까. 오늘 윤석열이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야지 개혁이든 뭐든지 국회에서 문제가 풀릴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보던 국회와는 달라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거부한 거예요. 지금 저는 근데 궁금해요. 내가 보던 국회, 윤석열이 보던 국회는 뭐죠? 윤석열이 보던 국회는 뭐길래 본인이 보던 국회와 달라서 영수회담을 안 하겠다. 이게 좀 앞뒤가 말이 안 되죠. 그냥 영수회담을 거절하기 위한 핑계거리밖에 안 되죠. 영수회담은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건데 국회가 달라서 안 만나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 사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급하면 사실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급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보던 내가 보던 여태까지 국힘당이 우위를 점하고 국회에서 다수당이 됐던 그런 모습만 아직도 머리에 그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가 4월 15일 총선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국회는 자기가 전국을 돌면서 사실상 민생 토론회 한다 그러면서 거의 1조 원 공약을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자기가 이 정도로 열심히 뛰었는데 당연히 총선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민주당이 범야권이 압승을 하는 바람에 자기가 생각했던 국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뉴스에서 가장 핵심으로 다뤘던 게 뭐냐? 저는 뉴라이트가 뭔지 모릅니다. 이게 진보적 우파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이 얘기가 제일 웃겼습니다.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 거죠?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는 얼마 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얘기했던 거 똑같이 얘기했죠. 그렇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모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연장선상으로 대통령도 자기는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 그대로 얘기한 거죠. 제가 분석을 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는 김태효가 대통령이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고 얘기할 때 야, 저거 사실 큰일 날 소리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은 역사고 뭐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김태효 말을 이면에는 저희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그 바보 같은 자기를 디스한 말이에요. 대통령이 왜 그걸 몰라요? 뉴라이트가. 우리도 아는데 일반 사람들도 뭔가 사람들이 뉴라이트라면 뭔지 이렇게 찾아라도 보는데 저희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모르니까 바보 취급한 거거든요. 근데 뉴라이트가 자기를 바보 취급했는데 윤석열은 국정브리핑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자기는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 바보를 시인한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면에는 자기는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는 건 본인이 그 뉴라이트와 똑같은 소속에 돼 있으니까 자기가 뉴라이트가 특별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윤석열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뉴라이트 인사들만 임명을 할까요? 자기의 생각과 똑같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자기의 생각과 똑같으니까 자기는 뉴라이트가 뭔지 모르는데 뉴라이트 인사들만 꼭 찍어서 하는 거죠. 지가 뉴라이트니까 그런 거죠. 응? 이재명 되면 다 퍼주고 10년 안에 망한다. 알았어. 좀 다 퍼달라고 좀. 너는 아마 다음부터는 우리 방에서 채팅을 못할 것 같다. 우리 로렌님이 계셔서. 야, 이재명 당대표 되면 10년 안에는 그래도 이상 없잖아. 10년 안에 망하면. 윤석열은 1년 안에 망해, 새끼야. 응?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되면 10년 안에 망한다. 야, 아직도 그런 10년 있잖아. 나쁜 놈들아. 응?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체코 원전 얘기를 여러분들이 꺼냈죠. 그 얘기 좀 심플했죠. 좀 쇼킹했죠. 왜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나라 원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동을 거냐. 하여튼 오늘 윤석열이가 체코 원전 걱정 마시라 이 말을 합니다. 왜냐면 윤석열이의 치적이 24조 체코 원전 수준인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에다가 여러 가지 두 가지를 걸었거든요. 원천 지적 재산권 문제랑 자기네 어떤 그 핵 확산 방지인가 뭐 그런 두 개로 미국 법원에 걸었는데 오늘 체코 원전 걱정 마시라는 것은 지 입으로 걱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윤석열이가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체코 원전이 우리나라가 따내냐 못 따내냐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 혼자 지금 체코 원전에 목숨 걸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더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 이게 지금 체코는 24조 원의 원전을 체코라는 국가에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전을 지을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런 돈이 없어요, 체코는. 저는 분명히 걱정되는 게 우리 돈 써가면서 남의 나라에 원전 지어주고 자기 치적으로 삼을 게 뻔합니다. 저는 그게 걱정돼요. 윤석열이 걱정되는 거지 체코 원전 수준이냐 아니냐 이게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나 안보와 국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경제 활동과 그 국민 행복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오늘 또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질문에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8.15 경축사에 등장한 반국가 세력이 야당을 지칭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반국가 세력은 북한 추종이며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반국가 세력은 북한 추종이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를 북한을 일본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누가 반국가 세력인지 보이죠? 너야. 반국가 세력은 일본을 추종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바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윤석열이고 진보 야당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윤석열이가 얘기하잖아요. 대놓고. 저는 북한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북한을 추종하지 않아요. 지금 민주 준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북한에 가서 살라 그러면 갈 사람 없어요. 누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북한을 누가 추종합니까? 이게 아직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반공주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윤석열을 비판한다고 반국가 세력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반국가 세력이라고 윤석열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북한을 추종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반국가 세력은 일본을 추종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 북한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만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 위기를 걱정할 뿐이에요. 제 말 틀립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을 추종을 해요? 지 혼자 상상력을 펼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라고 떠들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북한을 추종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충격적인 건 뭐였냐? 최상병 청문회에서 외압 실체 없다는 게 드러났대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건 들어봤어도 이상한 나라의 윤석열, 아니 어느 나라 NHK를 봤나? 최상병 청문회에서 모두가 임성근이가 거짓말하고 있고 박정훈 대령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수많은 외압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대통령실의 전화번호가 공개되고 있고 녹취록들이 공개되고 있는데 외압 수사에 실체가 없다. 참. 그게 드러났대요. 그 다음에 김건희 명품백 수사에는 동문서답합니다. 자기도 검사 시절에 대통령 부인을 출장 가서 조사했대. 그러면서 최상병 사건 외압 수사 실체 없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 수용은 거절하겠대. 이거는 앞으로 이제 제3자 특검법 방안과 한동훈의 어떤 의견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냥 국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나 봐요. 뉴라이트 모른다. 최혜병 사건 실체가 없다. 그냥 바보 같아요. 조시다 일본 총리 방한한다면 환영한다. 그냥 대놓고 친일이고 친일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총 기자회견은요 83분간 19개의 질문이 있었고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눈여겨본 건 딴 거 아니에요.
의료 현장의 한계, 의료 의정 대란, 의정 대립, 이 문제를 어디서 질문을 했냐면 조선일보가 질문했다는 걸 좀 예의주시하고 싶어요. 이 조선일보가 기자가 의료 현장이 지금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 위기설이 돌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처음에 연합뉴스 기자가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기자가 질문을 했다는 것은 저는 어떤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그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의료 현장에 한계가 이미 오고 있고, 코로나 코비드19가 재유행하면서 지금 추석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얘기하면서 전향적인 메시지를 낼 생각이 없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기자가. 그것도 조선일보 기자가 전향적인 메시지를 좀 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의대 증원 완강히 거부한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건 조선일보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요, 저는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 제가 이런 것 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국정 브리핑 있잖아요. 이런 걸 할 때는 각 언론사의 메인 언론사라고 하는, 좀 조선일보가 메인이라는 게 웃기지만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중에서 이제 출입 기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출입 기자단 안에서 이제 내일 질문할 사람들, 대통령 브리핑을 함께할 기자들이 거기 참여를 하죠. 참여를 하면 뭐 조선일보나 어디나 뭐 사전에 걔네들이 짜고 하면 질문 기회가 지어지면요, 그 언론사 데스크 국장과 합의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 기자가 여기서 혼자 자기가 갑자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이미 그 언론사의 데스크와 국장과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전에 정합니다. 근데 조선일보 기자가 의료 현장의 한계를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러면서 전향적 메시지를 낼 의향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보면 조선일보가 이 의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애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12월 되면 의료 대란을 넘어서 입시 대란에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꼼짝 못할 것이다 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의대 증원 의정 갈등 문제가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당정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고, 이 당정 갈등은 결국은 윤석열의 사실상 마지막 애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가 의대 증원 마무리 단계다. 뭐가 마무리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200명씩 뽑겠다. 뭐 400명이죠. 2,000명 5년 안에 하려 그러면. 의대 증원 이제 각 대학에다가 통보했다. 이걸 마무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비상 의료 체제 가능하다.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의료 현장 원활하다,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좀 전에 했다가 의대 증원은 마무리돼 가고 있다. 의사 돌아올 때까지 비상 의료 체제가 가능하다. 비상이라며. 이때는 비상이라 그러고 아까는 원활하다,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요,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윤석열 말대로 하면 의대 증원 문제가 마무리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의대 증원했던 그 의사들이 최소 6년의 어떤 의사의 수업을 받아야 돼요. 4년 의대와 레지던트 2년을, 인턴 2년을 하면 그것만 해도 6년이에요. 그게 전공이에요. 여기에 이제 전문의를 따라하려 그러면 또 다른 시험을 봐야 됩니다. 최소 6년이 걸려야 되는데, 내년부터 의대 증원하면 국민들은 6년간,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6년간 비상 의료 체계를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쵸? 미친 거죠. 응?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모순이 뭡니까? 그러면 2024년 신입생들이 유급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 바보예요, 바보. 2025년도에 의대 신입생 모집이 끝났다. 현재 진행은 차질 없이 되고 있다. 그러면 2024년
의정 갈등에 지금 전공의들 전부 유급대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응?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각 대학병원, 각 대학은 2024학년도 1학년과 2025년 1학년들 두 1학년들을 수용할 만한 의사들의 어떤 그 학교의 그 역량이 안 돼요. 역량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부실한 수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억지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00명이 수업할 수 있는 어떤 의대의 어떤 실험 공간이나 실습 공간이 있는데 600명이 와갖고 수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수도 부족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국힘당 의원들도 응급실이 붕괴 직전에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결국은 윤석열의 고집불통,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국민들을 위해서 지 자존심 따위, 지 고집 따위는 좀 꺾고 이런 응급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이런 거는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응급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응급실은 24시간 큰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급한 환자들을 먼저 돌보게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요즘 언론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추석 연휴 때는 응급실 이용료를 올린다. 돈 없으면 죽으라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아휴, 참. 네, 오늘 윤석열 국정 브리핑에서 드러나는 사실들, 그 이면의 얘기들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기대되는 거는 이제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이 의대 갈등 문제는 윤석열이가 고집을 꺾을 마음이 없다라는 것들은 이제 모두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중동은 이미 돌아섰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무섭게 이제 언론 권력이 한동훈에게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당정 갈등을 부추기고 이제 제가 다음 주 추석 전에 어떤 뉴스들이 나올 거를 여러분들이 예상할 거냐면요. 여기저기서 응급실 찾다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제때 수술 받지 못해서 어린아이가 죽었다든가 제때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뺑뺑이 돌다가 사망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동훈의 의대 증원 문제나 어떤 한동훈의 윤석열과의 선긋기 문제가 한동훈에게 힘이 실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조중동이 주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의 윤석열 개소리 분석하기도 싫었지만 분석 좀 해드렸습니다. 네, 결국은 아까도 잠깐 제가 일부에서 윤석열 국정브리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그냥 불통과 독선, 그냥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엉뚱한 소리, 자화자찬, 그냥 오기 뭐 그런 것만 확인하는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전파 낭비다 아니면 우리가 저런 사람을 뽑았나 할 정도의 어떤 자괴감 이런 생각이 들은 2번을 투표하셨던 분들이 자괴감이 많이 들었을 대통령 브리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마지막 브리핑 아닐까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라는 직을 가지고 한 마지막 브리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이가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딴 거 없어요. 탄핵하면 돼요. 그냥 반노동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과 반국가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국무위원인 장관 자리에 앉혔다는 자체만으로 윤석열 정부는 반국가 정부임을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에요. 탄핵하면 됩니다. 이건 탄핵 사유가 돼요. 대한민국 장관이 일본의 국민이라는 얼빠진 소리를 하고 앉아있죠.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대통령 관제에 김건희랑 연관된
업체가 계속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인테리어 작은 소규모 업체가 여기 공사를 다 떼냈다. 그게 김건희랑 연관돼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증축을 했는데 이거 불법 증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걸 불법으로 증축을 했냐? 사우나와 드레스룸을 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21g이라는 데인데 그 사실 아주 영세한 작은 간판 하나 있는 업체인데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증축을 할 수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 자체가 그런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요. 건설업이 아니에요. 인테리어는. 이 사람들은 인테리어 업체인데 건설업에 일을 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사람들은 증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니에요. 그냥 인테리어 업체예요. 조그만. 근데 얘네들이 증축을 한 거예요. 사우나랑 드레스룸을 했냐? 그 비용이 얼마냐? 소유권은 누구냐? 지금 사우나랑 드레스룸만 얘기가 나오는데 관저 안에 한옥 정자도 만들었대요. 한옥 정자. 근데 대통령실이 위법한 사안이 없다. 비용은 보안상 공개 불가다. 비용이 보안상 공개 불가고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사우나와 드레스룸이 왜 보안상에 공개 불가입니까? 응? 사우나랑 드레스룸이 보안상 이게 보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응? 대통령실이 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될 경우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대요. 드레스룸 사우나가 제가 볼 때는 조국 대표가 말 잘했어요. 보통은 사우나는 몸이 찌뿌둥하거나 그 전날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숙취 해소를 위해서 많이 가잖아요. 제가 보면 윤석열 숙취 해소하려고 사우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 숙취 해소를 위해서 안에다가 사우나 술 퍼마시고 거기 가려고 만든 거고, 김건희는 디올백부터 해갖고 해외 명품 쇼핑하면서 다녔던 모았던 것들 거기 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개소리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정석 검사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9명의 헌재 소장들의 만장일치로.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국힘당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딴 거 없어요. 탄핵 사유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건 기록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사건 기록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 사건이 어디가 있냐면요, 중앙지검에 가 있어요. 중앙지검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금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의 어떤 폭로로 인해서 이게 시작됐는데, 이 이정석 검사의 비위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김승수 제 형사부에 가 있어요. 형사부장 김승호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증거, 사건 기록만, 왜냐면 헌재에서는 사건 기록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정섭 검사가 탄핵이 기각됐지만 이정섭이가 저질렀던 어떤 범죄 경력 조회 무단 열람, 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이런 것들은 중앙지검에서 사법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사법 처리해야 될 문제예요. 그게 남아 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랑 야당들 제3자 추천 방식, 한동훈 얘기했던 제3자 추천 방식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최병 사건의 최병 외압 의혹 사망 사건 있죠. 사망 사건 외압 의혹, 이 사건이
민주당이 두 번이나 민주당 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윤석열이가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윤석열이가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김건희를 포함해서 김건희 이종호의 카톡 대화 내용까지 포함해서 강력한 지금 특검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거를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면 또다시 국힘당이 반대를 하게 되면 이 사건은 또 거부권 행사를 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민주당이 발의한 최혜병 특검의 강력한 특검법은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민주당 특검 법안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동훈이가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의 특검법을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보완을 하냐면요. 그래, 한동훈 네 말대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되 여기에 국회의장에 의해, 그러니까 비추권이라고 합니다. 비추권, 비토권. 이게 무슨 말이냐? 국회의장이 동의와 재추권 요구권을 부여한다. 한마디로 대법원장이 만약에 예전같이 허익범이라는 이상한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할 경우에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는 부동의할 수 있고 재추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죠. 안전장치.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먼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국회의장에게 추천을 하면 국회의장이 최종 후보군을 압축해서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다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비토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결국은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난 건 맞아요. 민주당 안처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정 비토권이라는 게 사실상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대법원장 지금 어떤 놈입니까? 다 윤석열 라인이잖아. 윤석열 라인인데 대법원장이 엉뚱한 놈 특검으로 추천을 해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대치기 맞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어떤 뉴라이트나 이런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기득권 수구 세력들의 어떤 검사다라고 생각하면 국회의장이 부동의를 할 수 있고 재추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민주당 추천안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아까 민주당안이 강력한 게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잖아요. 한동훈이랑 국민의힘에서 뭘 요구하냐면 제3자 추천권 있죠. 제3자라는 건 대법원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법원장 추천은 자기가 아직 물러선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번에 추경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에게 첫째 제3자 특검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소조항을 제거하자. 두 번째 뭐였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폐지시키자 이거였어요. 여기서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폐지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면요, 민주당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 얘기를 뭘 해드리고 싶냐면, 내년 이맘때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는 살아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 전반기 국회 동안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반기 국회의장이 바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폐지가 되는 거지만, 전반기 2년 동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강력한 최혜병 특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힘당이 추천해갖고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민주당안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1년 반이 지났을 때는 이미 윤석열은 국힘당과 선을 긋게 되고, 국힘당은 윤석열과 선을 긋을 수밖에 없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그때 가갖고 8명은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총수님 날마다 조마면 안 될까요? 너 요즘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지금 날마다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아무리 제3자 특검 추천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더라도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절대 폐기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살려놔야 돼요. 살려놔서 나중에 혹시나
이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경우에는 민주당 안을 그 당시에 그때 가면 얼마든지 8명 빼오는 건 일도 아니니까 이거를 그래서 저쪽이 폐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제3자 특검법을 자기네들이 동의해 줄게 여러 가지 요구 사항 중에 민주당 특검법을 폐지시키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민주당안은 폐기시키지 않고 제3자 특검법으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검사들이 잘못한 거잖아. 그럼 민주당안으로 다시 할 수 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과 선긋기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은 민주당의 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0월 16일 재보궐에 이제 여기저기서 관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역별 관전 포인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저는 이게 뭐라고 10월 16일 재보궐이 뭐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남 광양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되지, 저는 절대 이거 과열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10월 16일 2달도 남지 않았어요. 여기에 4곳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전남, 영암, 광양 이쪽에 2곳과 부산의 1곳, 부산 금정구, 그 다음에 인천의 강화군 이쪽에 갖고 보궐선거가 4개예요. 이유는 현직 군수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2곳을 진보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 2곳을 이기게 될 것이고, 인천 강화는 민주당 텃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대표께서 인천에 어떤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인천이 우리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 강화도는 좀 예외입니다. 강화도는 굉장히 보수 지역이에요. 강화는 여러분들 강화도 사시는 분 있죠? 강화도는 항상 보면 국힘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화도랑 이 부산의 금정구가 사실상 싸움을 해야 되고, 민주당이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어떤 도전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좀 보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호남에서는 어떤 후보가 나오냐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원 유세입니다. 지원 유세. 지금 조국혁신당이 영광군수의 3명의 예비 후보를 등록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경선을 하겠죠. 그 다음에 26일에는 곡선 군수도 예비 후보를 등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과연 이 호남 선거에 얼마나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있습니까? 지원 선거에 어떻게 하냐,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번 선거에 대해서 과열을 우려를 하냐면, 좀 까놓고 얘기할게요.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 선거로 민주당이 이겨서 뭐합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는 이재명 당대표님과 조국 대표, 저는 2분 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과열이 돼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싸우고 여기에서 힘을 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힘을 뺄 필요가 있냐고. 그리고 왜 여기서 민주당이 양보를 할 수가 없냐면,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 2기 체제가 들어서서 한동훈뿐만 아니라 윤석열과 사실 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위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재명 2기 체제에 대한 위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호남 홀대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여기서 싹쓸이를 할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가 리더십에 굉장한 타격을 입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여기저기서. 호남에서 버린 이재명, 과연 대선 가도 호남에서 버린 이재명, 대선 가도 빨간불, 이런 글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저건 딴 거 없어요. 국민의힘 텃밭 부산 금정구, 인천 광화군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단일 후보를 내야 돼요.
조국 대표도 부산에 지원 유세를 가고 인천에도 지원 유세를 가고 그런 모습이 더 좋은 겁니다. 전남에 가갖고 양 당이 민주 진보 진영이 싸우는 모습보다는 단 한석도 국힘당에 어떻게 보면 동네 반장도 국힘당에겐 주면 안 돼요. 응? 전 반장 선거도 저는 국힘당이 차지 못하게 오히려 국민의힘 텃밭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손잡고 국민의당 후보를 떨어뜨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조국혁신당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박수를 받는 거예요. 응? 이게 왜 금정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은 다릅니다. 거의 민주당 후보를 20% 이상 이겼어요. 그때는 물론 대선이 끝나자마자 국힘당이 유리한 선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해볼 만한 선거예요. 응? 불리한 건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엄청나. 여기는 보수 강세 지역입니다. 우리가 뭘 노려야 되냐? 국힘당이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국힘당 후보 따로 무소속 후보 따로 지네들 텃밭이기 때문에 국힘당과 무소속이 사실상 분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제가 응? 강화도도 마찬가지요. 강화 군수도 국힘당 후보와 무소속 출마자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자체 선거나 이 기초단체장 선거는요, 어디 군수 뭐 이런 것 보면요, 이거는 정치적인 색깔보다는 그 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요. 아무리 그러니까 이게 공천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히려 지자체 선거가. 중앙에서는 유명한 셀럽을 공천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토박이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선거할 때 중앙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리꽂으면 그 토박이가 반발을 해갖고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엉뚱한 사람 당선시키고 그러거든요. 응? 그래서 민주당은 부산과 인천의 전략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부산 금천구와 인천 광화군의 야권 단일 후보 민주당 후보를 저는 추천을 해요. 이거는 단순히 지방선거가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과도의 호남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에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은 쇄빙선 역할을 하셔야지 민주당의 발목 잡는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을 까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조국혁신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하나예요. 절대 분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제가 이제 여의도 정치 취재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민주당의 분위기가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한동훈 대표랑은 대표 회담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진짜 그 민주당 안에서 한동훈과 대표회담을 이재명 당대표가 코로나 걸린 이후에 대표회담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했냐? 왜 성사가 됐냐? 어제 한동훈의 발언입니다. 한동훈이가 의대 정원 문제 2026년으로 옮겨야 된다 라고 하자마자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면 공통된 합의점이 있네요. 왜? 이재명 지가 의대 증원 문제 윤석열에게 반기를 들었잖아. 반기를 들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급하니까 한동훈 대표의 의견이라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전폭적으로 힘을 더 실어줘야 되겠다. 왜?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은 안 봐도 뻔인 국민의힘의 분열, 내부의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한동훈이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한동훈 입장이 어때요? 한동훈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당대표 취임 한 달이 지났어도 아직도 국민의힘 당대표는 추경호 같은 느낌이죠. 한동훈은 아직도 비대위원장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그 느낌이 그렇죠. 한동훈이 국힘당 당대표라기보다는 갑자기 나타난 비대위원장 느낌이에요. 그리고 모든 국회 의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원내대표인 추경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다수파가 지금 추경호 외 친윤계고 소수파가 지금 친한계인데 지금 친한계가 지금 당대표를 갖고 있죠.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친윤계, 친한계 이런 얘기를 했죠. 국힘당 안에서 벌써 친윤계, 친한계 이런 이름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만으로도 이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고 큰 국힘당은 분열의 늪에 빠진 거예요. 자연스럽잖아. 이제는 친윤, 친한 우리가 나눠버리잖아.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한동훈은 이제 사실 벼랑에 써 있는 겁니다. 한동훈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물러서면 존재감도 없고 한동훈 뭐 하냐는 비토가 나오고 점점 한동훈이의 당의 장악력은 없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어제 의대 정원 문제를 그저께 한번 쑥 찔러봤더니 대통령실이 싫어 이 새끼야. 너랑 밥 안 먹어 이 새끼야. 그래버렸잖아. 지금 혹시 또 삐지셔갖고 저랑 식사 안 한다는 겁니까? 안 먹어 이 새끼야 너랑은 재수 없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거기서 예전 같으면 깨갱 했잖아. 아 형님이 또 화나셨구나. 나 더 이상 이 말씀 드리다가 맞아 뒤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원래는 한동훈이 깨갱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 그랬냐. 이 의정 갈등은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거는 민심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2번 연속 개긴 거예요. 여태까지는 한 번은 개겼다가 한 번은 이 새끼 봐라 그러면 저 아닌데요 그러면서 싹 그 꼬리를 감췄는데 이번에는 연속으로 개긴 거죠. 이재명 당대표는 한동훈이가 이제 윤석열과 의정 갈등 문제가 이제 당정 갈등 문제로 번지니까 누가 봐도 이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과 그 대표 회담을 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왜 필요성이 생겼냐? 왜 그러면 민주당이 그전에는 한동훈과의 대표 회담을 회의론을 가졌냐? 한동훈이가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한동훈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아무리 얘기해도 한동훈이가 사실 반바지잖아요. 거의 반바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과 결정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이랑 아무리 대국적으로 타결했다 이렇게 해봤자 별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도 지금 의정 갈등이나 이게 결국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고 이걸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대표 회담의 의제로 올릴 수 있게 되겠죠. 대표 의제로 올릴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한동훈이가 의료대란 이거 굉장히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 지금 의료 붕괴 직전이다. 한동훈도 그렇게 동참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대표 회담 의제에 의대 정원 문제 이거 포함시키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더 간격이 멀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정치 용어로 얘기하면 이의제예요. 이재명 당대표는 한동훈을 이용해서 윤석열을 치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국정의 주도권은 국회에 있다. 윤석열은 나홀로 길을 가지만 결국은 국힘당 한동훈과 이재명 당대표가 합의를 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과 한동훈이의 대표 만남은 9월 1일로 왜 9월 1일로 왔냐면 9월 2일부터 이제 정기국회가 개원되거든요. 그러니까 9월 1일 날 대표회담이 성사가 됐고요. 모두 발언만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애당초 처음에 이재명 당대표를 한번 만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한동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당대표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협상이나 이런 토론들을 생중계함으로써 본인이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무슨 당대표 협상을 생중계를 하냐, 너 유튜브냐, 뭐 이런 비아냥 소리도 슈퍼챗 받으려고 그러냐, 이런 비아냥 소리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회담에 모두 발언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협상했는데 이제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에서 어떤 조율을 하고 있냐면 의정 갈등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대표 회담에서 의제로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아마 한동훈이가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한동훈을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시죠.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면 한동훈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오늘도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의하니까 국회가 자기가 생각했던 국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대표 회담 버쳐 하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한동훈 대표랑 많이 만나갖고 의정 갈등 문제도 얘기를 했고 다양한 갈등의 어떤 국회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때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가 이 의대 정원 문제나 의정 갈등 그리고 이제 의료 참사 이거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는 게 이게 바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의제에 놓지 않는 것 자체가 그거를 만약에 한동훈이가 거부했다라는 소리가 나오면 결국은 한동훈이는 다시 윤석열에게 무릎 꿇는 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여태까지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웠던 한동훈이가 의대 정원 문제는 2026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웠는데 이걸 의제를 만약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문제를 양 대표가 만나갖고 이것도 의제에 못 올린다는 것은 한동훈이는 윤석열에게 다시 깨갱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한동훈이가 안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당대표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최혜병 특검이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이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의제로 민주당은 당연히 다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대표 회담의 주도권은 민주당이 갖고 있죠.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서 미래의 권력은 나고 내가 이재명의 상대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와의 어떤 당대표 회담이 필요한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는 누가 뭐래도 이제 대권 후보라 민주당의 대권 후보고 범진보의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 당대표의 위치는 극과 극이죠. 응? 누구보다도 이번에 그 민주당의 개혁을 이뤄낸 건 이재명이고 아직도 당대표는 됐지만 소수파에 불과한 한동훈의 당내 위치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잖아. 지금 이재명 당대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날아가는 실정이고 이쪽에서는 한동훈이를 날려보내지 못해갖고 지금 국힘당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친윤계는 한동훈이가 눈에 가시지만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위치와 국힘당에서의 한동훈의 위치는 진짜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담의 주도권은 민주당이 갖고 있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번 회담에서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의대 증원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한동훈의 의견에 지지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한동훈이는 영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다음 대선에 한동훈과 이재명 당대표가 붙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민주당의 대권 후보는 이재명이지만 국힘당의 대권 후보는 한동훈이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10여 년간 정치 분석을 해도 절대 한동훈이는 당원들의 지지만 가지고 그리고 한동훈은 정치적 미천이 없어요. 정치는 정치적 미천이 있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룹보다는 한동훈을 경계하는 그룹이 많기 때문에 한동훈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발광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세훈이라는 사람들도 존재를 하고 오세훈도 한동훈이보다는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거기에 홍준표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여태까지 믿었던 거는 형님 백이었잖아요. 형님 백이랑 형수 백. 그래서 형님이나 형수가 자기를 외면하면
한동훈이의 어떤 정치적 지지 그룹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대선 경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동훈이가 그 전에 저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외연 확장, 그 중도 확장, 이거는 뭐냐? 민주당의 재집권 플랜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아할 정도의 민주당이 우클릭을 하지 않으면 이번에 정권 못 잡는다. 예전에 과거에 이거는 국힘당과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주장했던 경제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민주당이 오히려 확장해서 그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진보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제가 얘기했죠. 진보도 계속 변화해야 된다.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변하는 진보가 아니라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진보가 돼야 된다. 진보가 따뜻하다는 말을 들어야 된다. 진보가 분열로 주는 게 아니라 진보는 따뜻한 진보가 돼야 된다. 그 말의 뜻이에요. 시대 변화에 민주당이 너무 느려요. 민주당은 오로지 진보라는 강박관념에 쌓여서 자기네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진정 재집권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요. 민주당은 오히려 개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윤석열은 싫지만 민주당도 싫다라는 이 말을 없애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점점점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맞는 민주당의 어떤 경제 정책과 정치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맨날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부과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약자와 서민들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노동자들을 중심의 정당이다. 이런 가치로 하다가는 민주당도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자들이 민주당을 찍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부자들이 민주당에게 부담 없이 투표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왜 민주당을 자꾸 따뜻한 진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냐면요. 민주당이 가장 오해를 받는 게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빨리 없애야 돼요. 그럼 민주당이 장기 집권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해서 세금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만 많이 낸다.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민주당은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뭐라 그랬죠?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금을 과하게 매긴다. 이거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게 바로 이제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이고 중도 확장 정책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 민주당의 생각 외로 정치적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민주당 워크숍에서 나오는 금투세의 전향적인 토론 방식은 굉장히 환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이가 의료개혁 타협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의 가장 대립점은 뭐냐면 윤석열은 지금 의료개혁의 방향이 옳다예요. 자기가 얘기하는 게. 나는 문제 없어. 의사들이 지금 복귀 안 하는 의사 새끼들이 나쁜 것이지 의대 증원하는 게 왜 나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타협점도 남기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눈치가 빠르죠. 지금 여러 어떤 의료 현장이나 여기서 응급실 문제나 여러 가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하다. 이거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의료계도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빨리 이 불편을 벗어날 수 있도록 타협책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제 같으면 그냥 한마디 하고 근데 오늘도 재차 의료개혁 타협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번 기회로 한동훈이가 홀로서기에 나서는 것인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저는 아마 용산에서 더 세게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이렇게 대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김건희나 윤석열이는 후계자로 한동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한동훈을 다음 자기네들을 지켜줄
대권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나 시간은 한동훈의 편이다. 제가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당대표에서 쫓겨나지 않고 1년만 버티면 돼요. 제가 분석해보면 지금이야 한동훈이가 여러 면에서 뭐 검찰 그다음에 국힘당 의원들 여러 면에서 한동훈이가 길을 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내년 이맘때는 윤석열이 길을 못 필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9월, 10월 내년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이맘쯤이면 사실상 친윤이라는 국힘당 안에서 친윤이라는 말은 없어질 거예요. 국힘당 안에서 친윤이라는 이름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왜 먼저 이렇게 한동훈이는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우냐? 지금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직전인 거죠. 여기서 이제 본인의 존재감이나 정치적으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무색무취의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당대표 물러나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의료대라는 여론전에서도 한동훈이가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꺼내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2의 박주정은 백혜령이 줄줄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레임덕이라는 얘기를 했죠. 레임덕의 현상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집권 4년차나 집권 5년차 말기를 얘기하죠. 윤석열이가 레임덕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거의 한 집권 2년차? 출발부터 레임덕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지방선거 끝나고 레임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레임덕 전초 현상이 전조 현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몰라도 되는 정보가 밖으로 흘러나온다. 그렇죠? 용산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밖으로 흘러나온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직자들이 여기저기서 폭로를 하기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쁜 놈들이 폭로를 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김태우입니다. 김태우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느닷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를 기획하고 한다라고 하면서 김태우는 윤석열에게 거기서 잘 보여서 강서구청장까지 됐었죠. 이런 폭로들이 결국 어디서 터지냐면 용산에서 지금 물갈이가 많이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집권 초기에는 알아서 깁니다. 김건희 6시간, 7시간 녹취록에 그러죠. 경찰들이나 얘네들은 알아서 기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힘이 가장 강할 때는요, 보안 준칙을 얘기하지 않아도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힘이 빠지고 국민들 지지율이 떨어지면요, 일단은 용산에서 근무하는 자체를 본인들의 주홍글씨가 되는 거예요. 흑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용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서 인사참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인기 있는 정부, 굉장히 국민들한테 여러와 같은 지지를 받는 정부라고 하면 그 정부와 함께 일했던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스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국무총리 자리도 말뚝총리가 돼버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6개월 이상 공백 자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으로 가고,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가고, 국방장관이 그러니까 돌려막기 인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부와 함께 같이 수장될 수, 너도 우리 정부의 어차피 공범이잖아, 이 새끼야. 시작 때 공범으로 출발한 사람들. 이미 용산에서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기대를 많이 하고 들어갔다가 이미 이 정부 꼬라지 보고 용산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용산을 탈출했다는 소리가 많아요. 이 소리가 왜 나올까요? 여기저기서 그동안 용산에서 근무하거나 행정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 결국은 이 용산 정부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죠. 누구보다도 많이 알잖아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윤석열이 뽑은 행정관, 김건희가 뽑은 행정관, 윤석열이 뽑은 비서관, 김건희가 뽑은 비서관, 아무리 그들이 있어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경을 표하고 명령에 따르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뭐죠?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공무원, 국가의 사물을 보는 공무원들입니다. 이 사람은 일명 관료 집단들은요, 결국은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합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원래 관료 집단이나 공직자들의 이거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관료 집단과 공직자들은 말 잘 듣는 사람이 부당한 행위도, 말 잘 듣는 사람이 승진하는 이 잘못된 관료 문화가 있어서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가 개판이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가 저는 다 썩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탈출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저희에게 제보가 오는 것들이 있어요. 응?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아직 제가 취재 중이지만 제보를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반반이에요. 반반이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카더라예요. 김건희에 대한 제보가 좀 많이 들어와요. 어떤 김건희의 제보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그분의 제보를 받고 제가 취재를 조금 했어요. 취재를 조금 해서 지금 그 제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만한 사람들을 제가 9월 달에 좀 한번 보기로 했는데 어떤 제보가 있냐. 제보 내용만 좀 비슷하게 얘기해 줄게요. 김건희가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가면 어디를 갔는지 나오겠죠. 섬뜩한 거예요. 김건희가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을 이용하면 당연히 어디를 갔는지 나오죠. 김건희가 성남 비행장을 이용해서 어디를 다니고 있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성남 비행장은 이 출입국 심사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김건희가 성남 비행장을 이용해서 어디를 다닌다는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런 소문들이 벌써 밖으로 새나와요. 성남 비행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이 돈다라고 해서 그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없이. 그렇죠? 웃기죠? 대통령은 1호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응?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성남 비행장은 출입국 심사가 없잖아. 응? 그런 제보가 있어서 저는 근데 이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도 높아요. 이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취재 중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응?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들? 레임덕인 거예요. 앞으로 제2의 박정훈, 백혜룡은 줄줄이 서 있습니다. 지금 용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과 취재를 용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해 줄 사람들도 지금 벌써 이쪽 사람들과 연락하는 사람들도 누군지 알아요, 제가. 이미 취재는 다 시작됐어요. 생각해봐요. 제2의 박정훈 대령, 백혜룡, 지금 누구였죠? 경무관이었나요? 경정.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나오죠. 윤석열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투명한 정부입니까? 누가 뭐래도 개판 아닙니까? 이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정훈 대령 문제나 백혜룡 경정 문제는 민주당이 끝까지 공익제보자로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저기서 정의로운 폭로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이 폭로자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요, 사실상 윤석열 검사정부 무섭잖아요. 윤석열 검사정부 무섭잖아요. 무슨 짓을 할지.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것들이 지금 제보들이 들어오고 이미 기자들과 전 용산 관계자들 하면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어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